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10화. 저는 허효식. 예,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오늘 댓글부터 소개시켜드리고 그들 각자 본 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스 앤더슨 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의 초딩 때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고. 그리고 엔딩 장면도 눈물 펑펑 흘렸지만 초반에 시작하는 오프닝 시퀀스도 정말 소름 돋았다고. 그리고 개봉작들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는데 네. 저도 최근에 개봉한 거를 하고 싶었는데 취향에 맞는 게 없어서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고 사실 오늘 맨체스터 바이 더 시가 이번 주에 개봉을 해가지고 그거를 할까 했는데 한다고 한 김에 러브픽션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간단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네. 베를린에서 김민희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죠. 뜬금포라 어. 놀라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번 작품이 한국에서 개봉하면은 꼭 필관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상 탄 거랑 무관하게 어떤 얘기를 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상까지 타놓으니까 그것도 베를린에서 한국인 최초잖아요. 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김민희가 세계적으로 무명 배우잖아. 그치? 그걸 고려하면 뭐 연기를 잘했으니까 받았겠지. 네, 그러면 그들 각자 본 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스터를 봤습니다. 강동원, 이병헌, 네. 김우빈이 나온 영화죠. 이병헌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고 강동원이 경찰 그런 건가 봐. 나라에서 일하는. 그리고 김우빈은 박쥐처럼 이병헌한테 붙었다가 강동원한테 붙었다가 그러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 대충 내용이 이래요. 이병헌이 범국민적인 사기를 벌여서 한탕을 했습니다. 근데 정의의 사도 강동원이 이병헌을 때려잡는 내용이에요. 그 와중에 김우빈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쫄깃하게 만들어주는, 이병헌이 악당 역할을 하는데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굉장히 흡족하게 봤는데 근데 김우빈이 살짝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우빈의 연기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김우빈의 캐릭터가 여태까지 보여주는 모습이랑 많이 비슷비슷하더라고. 본인이 굉장히 잘하는 연기를 또 하는구나, 식상한 느낌이 있었고 김우빈이 진짜 하이틴 스타가 아니라 배우로 거듭나려면은 하정우의 추격자처럼 본인의 이미지를 확 바꿀 수 있는 연기를 한 번쯤 해야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은 저는 이 영화가 결국에 베테랑과 별반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평론가들 평점이 극과 극이더라고요. 베테랑은 9점까지도 나오고 되게 높은 점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6에서 7점 정도를 분포되어 있는데 베테랑이나 마스터의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평론가는 그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흥행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마스터도 700만을 넘었더라고요. 그 베테랑은 뭐 역대 3위니까 1300만인가 뭐 그 정도 돼가지고 그래서 뭐 작품성과는 무관하게 이런 서민들 달래주는 영화 있잖아. 그런 영화가 계속해서 흥행하는 걸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되겠구나 이런 류의 영화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박근혜도 레이드 했으니 지금 신났지 뭐. 그리고 아무래도 이 영화가 나온 시점이 박근혜 탄핵 시작된 다음에 나온 영화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평도 좀 많더라고요. 시민의 힘, 뽕의 취약이 딱 좋지. 정말로 근데 그런 소재가 흥행을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영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와우 공대 뛰는 기분인 거지 다들. 야, 드래곤 레이드 했다 뭐 이런. 그치. 정의의 사도들처럼. 평론가들도 깎아내려주면서 이런 영화가 안 나오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족스럽진 않아요, 이런 주제가. 대중들에게 경배하는 거지. 동방박사들처럼. 네. 네, 제가 이번 주에 본 영화는 전함 포템킨이라는 영화입니다. 1925년에 소련에서 나온 기념비적인 영화죠. 이 영화 학도들은 다들 잘 알고 있을 영화인데 네. 전함 포템킨을 계기로 해서 소련 영화의 특징적인 시도들이 시작이 됐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몽타주 기법이 영화사의 화두가 되는데, 몽타주 기법. 네, 여기서 몽타주 기법이란 서로 다른 컷을 이어 붙여서 의미를 창조해내는 그런 기법을 얘기합니다. 네.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컷의 전환 그리고 교차 편집 등을 통해서 영화 전체의 운동성을 강조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처음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게 1920년대 소련이었던 거죠. 왜 화두가 되기 시작했냐면은 소련은 이데올로기 국가고 프로파간다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였기 때문에 네.
영화 역시도 그런 프로파간다의 일환으로서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대 소련 영화를 보면은 선동적인 성격을 띄었는데 관객들을 고취시키고 동일한 반응을 이끌어내기에 가장 적당한 그런 방법론을 찾다가 발견된 게 몽타주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빠른 편집과 컷 전환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주입하고자 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나온 영화가 이런 전함 포템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포템킨이라는 전함에서 수병들이 가혹한 처우를 받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혁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있던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유명하게 꼽히는 게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함을 장악하고 오데사라는 항구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짜르의 군대가 진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데사 항구의 그 계단에서 그 수병들과 시민들이 군대에 의해서 살해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편집을 통해서 계단과 항구 부근에 있는 시민들이 진압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유발시키고 혁명 감정을 주입시키는 그런 씬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영화 미학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헐리우드에서도 쓰고 여기저기에서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영화 비평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건데 이 영화를 보면은 그런 운동적인 이미지가 극단적으로 강조됐기 때문에 지금 봐도 좀 스피디하고 크게 거리낌 없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그런 전개가 빠르고 스피디한 맛이 있다 보니까 지금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을 선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비주얼이든 사운드든 그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훌륭한 편이라서 그 자체로도 좀 볼만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데이비드 핀처 같은 그런 속도감 있는 편집인 건가? 그치. 그런 거에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화 웨스 앤더슨님이 말씀하셨나요? 그 네. 녹터널 애니멀스를 봤습니다. 일단 싱글맨으로 유명한 톰 포드 감독이 맡은 영화고 베니스에서 상을 받았어요. 뭐 심사위원 대상인가? 예. 기대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고 그 배우들의 연기가 좀 눈에 많이 띄어가지고 놀랐습니다. 내용 자체가 스포일러가 돼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에이미 아담스가 제이크 질레란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하고 새로운 남자와 에이미 아담스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이크 질레란이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을 에이미 아담스한테 나중에 읽어달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이 영화의 내용인데 네.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소설의 내용이 에이미 아담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연출이 굉장하더라고. 그러니까 소설에서의 주인공이 제이크 질레란인 거야. 그리고 과거의 전 남편도 제이크 질레란인 거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 거야. 소설의 주인공과 전 남편이. 그래서 에이미 아담스가 거기서 벌어지는 제이크 질레란의 고난 같은 상황들을 감정적으로 이입하면서 보게 되는데 그 연출을 되게 잘 해놨더라고. 워낙 톰 포드 감독이 미장센이 뛰어나기도 하고 유명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잘하기도 했지만 이게 소설을 읽고 나서 읽는 사람이 멘붕에 빠지는 연출이 굉장히 뛰어났고 소설에서 보여주는 그 내용 자체도 되게 잔인해. 그러니까 막 전화도 안 터지는 고속도로가 있어 미국에.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코지를 당해갖고 자기 아내랑 딸이 납치가 되는 상황인 거야. 눈 다 뜨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너무 직접적으로 연출을 잘해주는데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뒤에 계속 전개돼. 그러면서 보여지는 그 배우들의 연기가 장난 아니더라고. 내가 갖고 있었던 제이크 질레라는 이미지는 프리즈너스 같은 나이트크롤러 같은 냉혈한 같은 이미지 있잖아. 그런 독한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 이 영화에선 유약한 사람? 마음 여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독해져야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연기를 너무 잘해놓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고 에이미 아담스는 많이 물올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콘택트에서도 몸으로 보여주는 연기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 감정들을 전달해야 되는 연기인데 여기서는 소설을 읽고 본인이 어떻게 소설에 감정이입이 됐는지를 눈빛이랄까? 표정이랄까? 입가의 미소랄지 뭐 이렇게 그런 씁쓸한 표정 같은 걸로 연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리고 테이크 쉘터에 나온 주인공 마이클 셰넌이 경찰로 나오는데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곱씹을수록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제이크 질레란이 하는 행동이 찌질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영화 볼 때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와 되게 자극적인 소재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따갑게 만들었는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아, 이런 부분은 아쉬운데 이 부분은 약간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곱씹을수록 아, 굉장한 영화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쉬운 점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 제가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엘르라는 작품입니다. 엘르? 예, 이자벨 위페르가 주연을 맡았고 예, 로보캅으로 유명한 폴 버우벤 감독의 작품인데 스타쉽 트루퍼스라든지 푸탈리코 이런 것들이 또 있죠. 원초적 본능이나 서사 전개를 얘기하면은 주인공의 이름은 미셸입니다. 네. 게임 회사 사장이야. 게임 원래는 회사. 문학 쪽에서 일하던.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연쇄살인을 한 적이 있고 본인도 공범으로 의심받은 적이 있어. 예, 물론 혐의는 풀렸지만 대중매체로부터 향연 선고를 받은 바가 있지. 그래서 지금 50대 정도의 나이가 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살아왔는데 영화의 첫 장면이 미셸이 미지의 인물에게 강간당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 강도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게임 회사에서도 미셸이 강간당하는 그런 UCC 영상 같은 걸 누가 합성해서 뿌리기도 하고. 아 진짜? 네,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고 홀몸이 된 어머니는 남자들 이 사람 저 사람 홀리기 시작하면서 딸인 미셸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뭐 이러는데 거기다 아들은 자신의 아들인지도 모르는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아빠가 됐네 어쩌네 이러고 있고 상당히 골 때리는 상황이지.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미셸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주변 환경들과 인물들을 도리어 이용해 나가면서 이득을 꾀가는 이런 양상들이 상당히 재밌고 도대체 첫 장면부터 보여준 강간범이 누구냐가 일단은 중반까지 이끌어가는 소재예요. 처음에는 게임 회사 직원으로 의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인 것 같고 그러면서 중반부까지 이어져 나가다가 이 강간범의 정체가 공개되고 그러면은 스릴러가 해소됐는데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거지 이게 관건이 되잖아. 그치. 근데 이 강간범하고 주인공이 연애 게임 비슷한 걸 하더라고. 연애 게임? 그러니까 강간범은 강간을 하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인 거고 미셸은 그걸 또 즐기는 거야. 본인이 당하는 걸? 뭐야? 그래서 모호하게 둘의 관계가 이어진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이 미셸이 자신에게 그 손해가 되는 인물들은 다 나중에 처분해버리고 자신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게끔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세팅해 놓거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흥미롭다는 생각이 든 게 이게 스토리만 쭉 읽어나가면은 흔한 파머파탈 이야기란 말이야. 그치. 근데 꼭 그렇지가 않은 게 파머파탈 스토리면은 이거 페미니즘 서사면은 이 주인공 미셸에게 의문을 던질 만한 컷이 없어야 되거든? 근데 몇 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아버지가 연쇄살인하는 과정에서 공범으로 몰렸다는 얘기를 했잖아. 물론 나중에는 결백한 것으로 밝혀졌고 미셸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보이고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꼬였고 경찰이나 기자들 따위하고는 엮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마치 자신이 결백한 것처럼. 근데 이 영화 쭉 보다 보면 이 인물이 특별히 결백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그 소녀 시절에 뭔가 정말 범죄에 연루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결정적으로 강화시켜주는 부분이 그 강간범과의 관계거든. 이 강간범을 자신이 실컷 이용하다가 결국에는 필요한 그 이용 가치가 끝났다 싶은 부분에서 처분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처분을 하고서 자신에게 유리한 서사를 만들어내게 되고 경찰에게 있어 자신은 완벽한 피해자처럼 보이게 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영화가 표면적으로는 영악한 주인공, 남성 지배구조를 농락하는 그런 판문파탈적인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운 것 같은데 막상 살펴보면은 신뢰할 수 없는 화자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가 영화 전체를 좀 전복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얘기만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또 괜찮다니까 한번 봐봐야겠네요. 엘르. 알겠습니다. 엘르. 그럼 여기까지 그들 각자 본 영화 마치도록 하고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 러브픽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